자, 3장을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소위 저출산,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인구의 고령화까지도 봤습니다. 까지 2절이었고, 3절은 이 고령화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 거죠. 저출산 그러면 이제 유년인구가 감소한 것을 봤죠. 뭐 어쨌든 유년인구가 줄면 전체에서 소위 노년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하나의 뭐 어떤 뭔가 뭐랄까 하나의 현상적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는 가장 고령화의 원인은 수명 증가 때문이죠. 수명 증가 때문에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년인구를 제외한 각 두 인구를 대해서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하고 고령 인구. 그 내에서 본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죠. 그럼 이 생산 가능 인구를 세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15세에서 24세, 25세에서 49, 50에서 64 이렇게. 자, 뭐 이렇게 나눠본다 그러면 이제 고전적인 개념으로 사실은 이 나이대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이 나이라는 것은 요 나이 15세에서 24는 생산 가능 인구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죠. 사실은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대학까지도 뭐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하니까 보통 이 나이 지나서 생산 가능 그러니까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 때에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그리고 옛날에도 이 나이 때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소위 이제 경제 활동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에 처음 취직하고 나면 쉬운 흔한 이야기로 따져가지고 밥벌이를 하려고 그러면 소위 직장에서 뭔가 하면 자기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월급 이상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 3년은 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적응하는 기간, 그 다음에 그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 그 다음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때가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25세에서 한 49세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때고, 그 다음에 이제 50세 넘으면 물리적으로 몸도 조금 힘들어지고, 그래서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옛날 식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나이 때도 체력적으로 생산성이 안 떨어지는 부분도 많죠. 옛날보다 사람들의 체력이 좋아졌으니까. 어쨌든 고전적인 분류로 보면 여기서 특히 이때의 감소가 굉장히 두드러지죠. 70년대를 보면 이 나이대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3.3%, 3분의 1이죠. 근데 지금은 보면 이 나이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반면에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그게 늘어난 거죠. 나머지 두 개. 물론 나머지 두 개 중에서도 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67년에 이렇게 줄고 현재는 아직 끝까지 안 줄었지만 33에서 3분의 1에서 한 10%대까지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죠. 33에서 11로 줄었으니까 이게 3분의 1이 됐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도 줄었고 반면에 고령 인구는 늘어났다. 라는 것이 고령 인구는 아니지만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장년층이 늘어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자체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면 그 내에서도 고령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 부분의 구성을 보면 옛날에는 뭐 이 부분이 적었었는데 이 부분이 적고 뭐 이 부분이 3분의 1이나 됐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늘었죠. 14%에서 23%로 그 비중이 배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영 생산 가능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이 대에도 굉장히 고령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고, 그거는 뭐 계속된다라는 이야기죠. 계속되고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줄기는 줄었다곤 하지만, 이게 23.9에서 17.9로 줄고, 이게 36.9에서 20.9로 준다는 것은 비중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는 거고, 이거 세계 내 구성 내에서는 여전히 뭐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 인구 내에서도 본다 그러면, 고령 인구도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고령으로 봅니다. 고령으로 보는데,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굉장한, 뭐랄까,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5세가 진짜 고령이냐? 이제는, 옛날에는 고령이란 것은 그만큼 뭐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축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존중받는 원로로 모셔야 될 나이다라는 건데, 그건 옛날에 굉장히 이제 그런 게 희소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인구가 65세 이상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과연 65세가 고령의 인구에 적합한 기준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이 기준은 이제 옮겨질 겁니다. 옮겨지는 것이, 이제 노인의 정의가 65세가 아니라 70, 뭐 지금 여러 논의가 있는데, 70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75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75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70보다는 75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 뭐 그 정의가 뭐가 큰 문제냐, 뭐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지하철 공짜로 못한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하시겠죠. 돈이 더 나가는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만약에 노년 인구의 정의 자체가 65가 아니라 70으로 뒤로 미뤄진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연금 수급 나이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논쟁과, 마을의 논쟁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 그의 굉장한 알력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그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결국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연금 시스템이란 것의 유지 가능성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있죠. 특히 이제 전국민연금, 개인연금이야 개인이 들어가지고 뭐 언제 받든 그거에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전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이대 구성에 따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일해가지고 은퇴한 사람들한테 은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형식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구성비가 바뀐다 그러면 그때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구성비가 점점점 바뀐다. 유력이 바뀌면 문제가 없어요. 받는 사람이 줄고 내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 반대 경우가 되는 거죠. 내는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내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셈이죠.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유지 가능한 걸로 바꾸자라는 차원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 기준을 65세에서 뭐 70세 정도까지도 옮겼습니다. 70세까지도 옮기고, 그 다음에 70에서 더 옮기는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식으로 하면 정년을 옮긴다는 이야기죠. 정년의 기준되는 나이를 뒤로 미룬다라는 건데, 그걸 미루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그러면 정년을 해야 일자리가 나오는데 일자리가 안 나온다라고 이제 또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문제는 정년을 뒤로 미룬다 그러면 이제 미루는 제일 큰 이유가 사실 연금 문제입니다. 연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이야기죠. 점점 더 있다 주겠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사실은 연금에 대해 가지고 부담은 줄고 받는 건 이제 줄어든다.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줄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오래 일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당신들 연금은 65세부터 안 준다, 70세부터 준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반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다 엉키고
그거 다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변화는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서로 타협을 해가면서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단번에 65세에서 70세로 간다. 연금 5년 동안 못 주겠다. 뭐 이러면 거의 뭐 아마 밀란이 날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예를 들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필요하다면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천천히 그걸 이제 이동시키는 겁니다. 현재도 사실은 그래요. 현재 국민연금도 처음 디자인될 때는 55세부터인가 뭐 60세부터 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65세로 지금 천천히 뒤로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최초 연금 수급 시작점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61세부터 받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62세부터 받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63세부터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65세까지 붙어주는 걸로 점점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게 종료될 때쯤 되면 다시 그거를 윈도우로 이동시켜가지고 뭐 68세라든지 70세부터 주는 걸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아마 이동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고령화 문제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니까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 새롭게 바뀌는 여건에 따라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바꾸는 비용이 따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만 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더 고령 인구가 많은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차피 정년도 65세보다는 아마 뒤로 미뤄질 겁니다. 결국은. 더 오래 일해야 될 것이고, 더 오래 일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고령 인구라고 해가지고 전 인구의 절반이 나는 노인이다 라고 연금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연금을 줄 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여력이라는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구 구성에 맞도록 그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과연 인구 구성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뭐 1970년대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전체에서 3%, 1%, 0. 80세 넘으면 진짜 뭐 이때는 아주 소수. 진짜 장수하셨습니다. 축하드리는 소수 몇 분 안 되던 10만 명, 전체 인구에서 1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5%, 70세가 10%, 70세만 돼도 10명 중에 한 사람이 70세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3.6%, 그러니까 30명 중에 한 사람 한 분 정도는 지금 80세가 넘는 고령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즘은 80세가 되더라도 별로 그게 희귀한 경우가 아니죠. 80 정도 사는 것은 사실은 요즘은 80대도 안 되고 돌아가시면 그거는 진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거죠. 병이나 아니면 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80도 안 돼가 돌아가시면 대부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병인 거죠. 자연사라기보다는 병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가 이러는데 더 심해진다는 것이 2067년에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거의 절반이 65세이 되는 거고 70세 이상이라는 것이 전체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넘습니다. 80세 이상이라는 것이 80세 이상이 전체 인구 중에서 5분의 1, 20%라는 것이 5분의 1이죠. 5분 중에 한 분은 80세 이상인 분이다. 그렇게 고령화가 심해진다. 즉 세부적으로 고령 인구 내에서도 봐도 그 내에서도 고령화, 특히 나이 많은 분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흔히 쓰는 고령화에 대한 지표적인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그 용어를 몇 개 한번 이해를 하죠.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신문이나 아니면 보도나 인터넷에 보면 이런 용어 많이 나오죠. 고령 사회다. 우리는 고령 사회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뭐 비슷한 용어 같이 보이죠. 고령화 사회나 고령 사회나 비슷한데 화자가 하나 더 같다. 근데 이제 용어는 용어입니다. 용어는 용어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제 번역된 용어지만 이게 이제 다르겠습니다. 정의 자체가. 자, 정의 자체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7% 이상일 경우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령화의 지표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회가 상당히 노인들이 많구나 라는 지표를 봤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지고 더 이상 고령의 지표를 못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나온 용어가 고령사회라는 거죠. 이것은 65세 인구가 총 인구에서 14%, 옛날에 비해서 배가 늘었죠. 여기 비해서 배가 늘었는데 14%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고령사회라고 라는 용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보다는 훨씬 더 노인이 많은 사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 사회보다는 고령사회가 훨씬 더 노인이 많은 사회입니다. 배는 많은 사회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미 그것도 지났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고령사회도 지나고 훨씬 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 또 만드는 개념이 더 고령화된 개념이 초고령사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초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보통 이제 굉장히 가장 이제 더 정도가 심해졌다라는 셈이겠죠. 이거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를 총 인구에서 2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어적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해서 고령자의 비율에 따라서 나눕니다.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진입했고 지금 2020년이니까 그 다음에 2026년에는 이 정도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죠. 2060년대 되면 이 초고령화 사회 정도보다도 고령 인구가 배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4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는 그런 정도의 사회 되겠죠. 아마 그때쯤 때만 또 다른 용어가 또 등장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기준을 65세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면 완전히 새로운 용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현재까지는 이런 세 가지가 이런 숫자별, 비중별 이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들 고령의 기준을 현재까지는 65세로 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봤지만 이 세 인구 구성별, 그러니까 각국 생산 가능 인구 내에서도 보면 고령화 정도가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초고령화 사회하고 후기 고령화 사회하고 이거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후기 고령 사회, 후기 고령 사회란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정확히 동일한 용어입니다. 질문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카메라 고장으로 캠을 못 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 현재 3,700만 명으로 2015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에였죠. 이때 이제 정점을 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어서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이 인구 구성도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도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인구 구성이 고령화된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경제 성장성이가 둔화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아닌 건데 뭐 하나의 요인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더 뭐 잘한다 그러면 성장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인구 구성은 좀 불리한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보면 더 심한 게
생산성이 가장 높은 25세에서 49세 인구가 2007년 2천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에 감소세에 접어들어서 2015년에 뭐 이미 1900만 명 정도로 뭐 줄어들었고, 뭐 정점보다 뭔가 지금 한 10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이제 줄어든 상태입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지속되면 2060년에는 현재 절반인 한 100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 인구가 절반이 된다라는 것은 공장에서 열심히, 아니면 기업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절반으로 준다. 자, 뒤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 이야기를 할 건데,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라는 것이 소위 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나요? 필요는 발명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 했나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뭐 자동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혁명 시작 때부터 1800년부터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자동화와 기계화가 훨씬 더 빨리 진전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필요에 의해서라는 이야기죠. 기계 때문에, 기술 때문에 자동화가 되는 부분도, 물론 이제 옛날에 못하던 부분까지 하게 된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뭔가 필요가 없으면 도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나 기계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언제 도입하냐 그러면 사실은 사람 쓰는 것보다 기계 쓰는 것이 더 싸질 때, 높은 기계 비용 치르는 것이 인건비보다 더 싸질 때 거기에 도입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줄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일할 사람이 적다 그러면, 사람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월급이 자꾸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보다는 기업들은, 공장들은 기계를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산성 있는 인구가 주는 것이 결국은 자동화와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제일 큰 요인입니다. 제일 큰 요인이 이거라는 거죠. 신규 생산 계층인 15세에서 24세 인구도 계속된 출산율 저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감소할 걸로, 숫자로 봐가지고 계속 줄어든 걸로 보이고 있죠. 반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은퇴 연령, 현재는 거의 실제적으로 은퇴를 했는 그런 연령인 50에서 64세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배드 시그널인데, 생산 가능 인구 내에서의 구성을 봐서도 그게 상당히 더 평균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 구성이 나이 많은 쪽이 많고 뭐 생산성이 높은 나이대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특히 보면 이 중에서 이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절반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서 일할 그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반으로 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계로 대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실제 여러분 근처에도 그런 게 아주 잘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뭐 물론 이제 대규모 공장에서 자동화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이 흔히 잘 이용하는 가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할인 매장 같은 데 보면 옛날보다는 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줄고 자율 계산대 이런 게 늘어나죠. 자율 계산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캐셔, 계산해주는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뭐 그뿐만 아니죠. 식당에서도 그렇죠.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자동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이 받아가지고 주문을 받아줬는데 이제 그 사람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 일을 줄이고 대신 키오스크를 설치해 가지고 자율 주문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직접 눈에 보이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게 왜 일자리가 줄어드냐? 인구 감소.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이제 어떻게 봐서 아르바이트성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럼 그 아르바이트를 주로 누가 했느냐라는 걸 보면 청년들이 많이 했죠.
청년들이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제일 많이 줄고 있는 거죠. 그 아르바이트 할 청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쭉 이제 그 윈도우가 이동하면서 점점점 모든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자, 이게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고령화가 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인구 관련돼 가지고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 이제 경제학적으로 인구를 보는 부분이죠. 경제학 내에서 인구를 분석할 때 주로 보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그 비슷한 용어로서 앞에서 생산 가능 인구라는 이야기를 했죠. 생산 가능 인구인데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그냥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사람 인구다.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이야기한다. 하고 딱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이에 따른 기능적인 정의고, 경제활동 인구는 실제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행동에 따라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왜 그걸 분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이라고 했죠.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나온 것이 생산이다. 그게 경제고 경제력이다. 결과다라는 이야기죠.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다. 투입된 노동을 보는 겁니다. 투입된 노동. 투입되는 노동도 있고 경제에서 사회에서 안 투입되는 노동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입되는 노동이 얼마냐.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노동의 투입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결국은 많은 양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건데, 무조건 물론 이제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죠.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것이, 우리가 GDP를 이야기할 때 GDP의 한계 중에 하나가 GDP는 여가를 잘 반영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쉬지도 않고 뭐 하루에 뭔가 하면 10대시간 일한다. 그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뭐 그거보다는 뭔가 하면 더 중요한 부분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 못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서 제일 부족한 노동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상태는 실업 상태입니다. 실업 상태를 막고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보는 것이 이 경제활동인구입니다. 이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은 실업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숫자를 쭉 이야기하겠는데, 숫자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정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정의, 그 다음에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이런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다음 쪽에 있는 그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의는 사실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취업자, 실업자 다 잘 아는 용어죠. 개념적으로는 대부분 다 아는 용어입니다. 취업자는 뭐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취업자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직장을 어떻게 다니냐라고 하면 그건 조금 이제 애매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직장 다니는 것이냐? 뭐 편의점에서 하루에 뭔가 하면 한 4시간 알바하면 취업자냐? 물으면 취업자입니다. 취업자의 정의로서는 취업자입니다. 자, 취업자의 정의는 지난 한 주간 보수를 받고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정의는 아니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서베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매달 조사를 합니다. 매달 일정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의 인구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조사하면서 딱 물어보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지난 한 주간 보수를 받고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무급으로 일하는 것은 취업을 간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부모님 가게를 도왔다. 이건 취업을 안 하는 거죠. 보수를 받고 일을 했다. 보수 액수는 안 따집니다. 보수를 받고 1시간 이상만 일했으면 그건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했는 사람도 취업자가 되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조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아르바이트로 1시간 이상 일했으면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취업자가 먼저 판별되죠. 판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취업자 아닌 사람들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취업자 아닌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아니에요. 취업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시 지난 한 주간 일을 못했지만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으며 취업이 가능하냐라는 거로 하죠. 일을 못했는데 일을 못하는 원인이 직장을 못 구해서 못했냐는 거죠. 학생이라서 일을 못했다? 그거는 실업자가 아닌 겁니다. 학생은 실업을 따질 게 아닌 거죠. 지난 한 주간 일을 못했지만 이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건 더 들어가죠. 구직 활동을 했느냐. 진짜 일할 의사가 있고 언제든지 불러주면 일할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못 구해서 일을 못했다. 라면 그것이 실업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일할 의사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죠. 구직 활동을 했는 경우만 소위 실업자로 간주합니다. 이 구직 활동에는 면접을 냈다든지 아니면 그 서류를 냈다든지 그러니까 구직 서류를 냈다든지 아니면 뭐 구직 그 상담을 했다든지 등등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했는 경우에만 실업자로 간주합니다. 자, 취업자, 실업자. 자, 이 두 개의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 두 개에서 포함 안 되는 학생은 여기도 포함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특히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치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실업자. 15세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15세가 안 되면 이거는 일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나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아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착취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아니고 15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나눠집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가지고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사람을 몽땅 다 합쳐가지고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했거나 아니면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은 몽땅 비경제활동 인구죠.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15세 이상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떤 그 계층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학생입니다. 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자기가 취업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업자가 되어버린 거고 그거는 이 데이터에서는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많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누구냐? 전업주부.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는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 다음 또 많은 것은 노인들. 그러니까 은퇴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은퇴한 노인, 구직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은퇴한 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죠. 나이는 15세 이상 됐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성하는 제일 대표적인 세 부류는 그러니까 은퇴한 노인들, 그 다음에 전업주부, 그 다음에 학생 이 세 부분이죠. 그 외에 따지면 또 많습니다. 그 외에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군인. 직업군인은 취업자죠. 취업자지만 그 남학생들 군대 가는 그 징병제 군인은 취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재소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등등 이제 뭐 여러 것들이 이제 그 계층에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세, 14세까지 인구는 사실은 이 경제활동 그 분석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어린 보호받아야 될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빼고 15세 이상 되면 그때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그다음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즉 취업자냐 실업자냐 비경제활동 인구냐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되면. 그리고 이 두 취업자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은 이제 세 가지 개념 또는 하나 합쳐가 네 가지 개념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분석 지표를 봅시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분석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고용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실업률이죠. 다 실업률의 개념은, 실업률은 다들 잘 많이 들어본 용어죠. 정확한 개념은, 실업률의 정확한 개념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의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100분율이죠. 그래서 100을 곱합니다. 그냥 놔두면 소수점 밑에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죠. 100분율. 그러니까 실업률을 따질 때 일을 하기 싫은 사람,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즉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묻힌 거죠. 이게 많으면 문제지 전체 인구에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의 비율로서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을 가지고 우리가 고용 상태를 판단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지표로 봅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이 만 잘 판단하고 잘 관리하면 되느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반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가지고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같이 관리하는 지표가 같이 이제 항상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지표가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자, 왜냐하면 실업률로 봤다 그러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실업률이 떨어지면 실업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보는데 옛날 199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뒤에 99년, 2000년대가 되니까 한 2000년대 되니까 밀레니엄 해 딱 그때 되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실업률 수준은 높고 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실업률 떨어져가지고 우리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냐라고 마구 이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하면 실업률이 떨어져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더란 거죠. 왜 떨어졌냐 그러면 그때는 실업률이 왜 떨어졌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더라는 이야기죠. 왜 줄었냐 그러면 실업자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버립니다. 실업자 중에서. 실업이 오래된다 그러면 실업기간이 1년 뭐 이상 지속되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구직활동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실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은 무조건 다 실업자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실업급여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실업자 리포트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하는데 하다 안 되면 뭐 절박한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취업합니다. 그런데 절박하지 않다 그러면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 경우가 많더라. 특히 이제 그때 어떤 경우가 많냐 그러면 이제 그 여성 인구들이 전업주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비극 중에 하나인데 98년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9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진 현상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전에 비해서 뭐 여자들의 대학교 진학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옛날보다는 남녀 평등이 좀 더 뭐 여자에 대한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차별이 좀 덜해지고 차별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여자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98년 금융위기를 맞거든 완전히 뭐 그 기가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때 비판을 많이 하는데 98년 금융위기를 딱 맞고 나니까 구조조정을 하니까 여자를 먼저 자르더라는 이야기죠.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금융기관인데, 여성들이 금융기관에, 특히 은행에 캐셔로 많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앞에 창구에는 그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엔 주로 여직원들은 그 창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원들은 보면 사내 커플이 많아요. 사내 커플이 많은데, 구조조정 하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 부부가 둘 다 직장 다니면 그 중에 한 명 사표 내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 정근대적인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안 내리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그렇더라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그래가지고 몇 명은 여기서 사표를 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다들 부부를 보고 보니까 그 중에서 많은 경우가 뭔가 하면 여자들이 사표를 많이 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일은행 경우 뭐 그런 걸 이제 동화상으로 찍어놔 가지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때의 구조조정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철밥통 절대 가장 안전할 듯한 은행 같은 직장이 이렇게 많은 은행에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즉 은행을 대표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힘드니까 결국은 여자가 먼저 구조조정이 되더라. 그러면서 여성 이제 취업률이 높아지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쫙 꺾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나온 여성들이 이 판에 더 구조조정 되는 데가 많은데 직장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드니까 구직활동을 한 1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실업자를 한 1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대부분 전업주부로 가버립니다. 비경제활동으로 가버리죠. 뭐 남자들은 어떻게 하든 취업을 해야 되니까 버티가 취업하는데 여자들은 안 되면 뭐 집에서 애나 키우지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그때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습니다. 소위 그런 걸 우리가 실망실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망실업자인데 이제 그래서 완전히 취업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모가 줄게 되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상태냐? 절대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고용 상태로 봐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상태는 아닌 거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표로 봐가지고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실업률 가지고만 고용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즉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실망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 숫자는 그대로예요. 15세 이상 인구는 뭐 변동이 없는 거고 이 중에서 소위 실망실업자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가 주는 거죠. 이게 줄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면 이거는 건전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고 최소한 경제활동 참가율이 안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면 고용 상태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건전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뭐 고용에 대한 첫 번째 지표로 실업률을 보긴 하지만 더불어서 이것까지 항상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문제가 없으면서 이게 떨어지면 좋고 물론 실업률이 높아지면 무조건 안 좋은 상태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고용에 대한 주지표입니다.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 개념을 알았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상태를 봅시다. 2016년까지 상태인데 뭐 지금 그때하고 뭐 좀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상태가 많이 달라지는 거 이제 거기 있는데 그건 아직 지표로 반영이 안 돼서 잘 지금 분석하기가 좀 그렇고 작년까지 상태하고 별 차이 없는 상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2016년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15세 인구가 4,300만 그러니까 전체 5,200만 중에서 뭐 한 85% 정도겠죠. 80% 좀 넘죠.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입니다.
취업자가 2,600만, 실업자가 100만 명 정도. 뭐 현재도 거의 비슷합니다. 실업자 숫자는 100만 명 정도입니다. 100만에서 뭐 110, 120,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한 100만 명 정도다 라고 보면 되고, 취업자는 2,600만 명 정도다.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는 2,700만. 전체 인구에서 절반을 좀 넘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에서 그렇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거의 비율이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이거는 62%.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고, 경제활동 참가율, 즉 15세 이상 인구에서 대한 비율로 봐가지고는 한 60% 조금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실업률은 3.7% 정도 되고, 자, 이게 이제 높냐, 낮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하겠죠.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 판단의 기준으로서 완전 고용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 실업률을 완전 고용 상태라고 봅니다.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것은 실업률이 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실업은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찰적인 실업이라고 하는데, 구직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합니다. 자발적인 실업이 하죠.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직장을 관두고 더 좋은 직장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상태인 거죠. 내가 더 좋은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야 될 과정이 아닌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뭐 쉽게 이제 대학생들도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아주 좋은 경우는 그 졸업 전에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뭐 구직 활동을 해가지고 그 취업을 하게 됩니다. 요즘 대학생 상태를 본다 그러면 대부분 같은 경우 졸업 전에 취업하는 학생은 한 5%도 채 안 된다. 5에서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나가지고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취업하는 학생이 한 6,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이제 그때부터 절박하게 구직 활동을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한 1년 내에 대부분 취업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한 20, 30%, 30% 정도 남죠. 남는 경우는 이제 1년 이상 구직 활동하는 학생들인데, 많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시험이라든지 뭐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그런 학생이 많기 때문에 1년 이상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졸업하고 1년 동안의 급격히 이제 구직률은 높아집니다. 그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배우는 거죠. 이제 배운다는 것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봐가지고 실업은 뭐냐 그러면 미스매치라고 봅니다. 미스매치.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치다. 회사에서 원하는 나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딱 맞는 사람이 내가 그 회사가 딱 찾아가면 그냥 딱 고용하고 딱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매치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은, 그 제일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능력보다는 좋은 데 가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겠죠. 내 능력보다는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좋은 데를 내봅니다. 좋은 데를 내보는데 운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보다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그게 이제 구직 과정에서 그게 많이 깨지는 거죠. 일단 좋은 데를 원하기 때문에 좋은 데를 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데를 내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직 과정에서 몇 분 떨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조정이 되면서 이제 내가 점점 떨어지면서 내한테 맞는 데에 딱 맞으면 그때 구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졸자들은 구직 과정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그만큼 이제 구직 과정이 길진 않습니다. 직장 옮긴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판을 많이 아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 판에서 내가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직장을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걸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필요하면 내가 좀 쉬기 위해서 6개월 쉰다든지 뭐 쉬겠지만 뭐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물론 대책 없이 사표를 던진 사람 같은 경우야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만약에 직장을 옮기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업 기간이 길 수가 없죠. 안 길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실업은 존재합니다. 기능적으로 또한 필요한 것이고 그런 상태를 그런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실업 상태 마찰적 실업 상태 정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는데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이제 나라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게 고용 구조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3에서 3.5% 사이로 봅니다. 3%에서 3.5% 사이 정도가 그의 완전 고용 상태다. 그러면 고용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3.7%라 그러면 조금 실업자가 많다라는 거죠. 많은 상태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고용정책을 할 때 실업률이 3에서 3.5% 사이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용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뭐 경제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정책을 원한다고 경제정책을 이렇게 원한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실업은 왜 발생하느냐 대부분 경우 경기적인 변동이 심합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그만큼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만큼 일자리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용정책이라는 게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경제가 나빠진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도록 빠른 속도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경제정책인 겁니다. 뭐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겠죠. 자, 그게 이제 이 실업률의 의미입니다. 숫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숫자에 대한 의미고, 뭐 이게 현재 요 상태다. 2016년 당시에는. 그러나 뭐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거의 4%에 육박할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로 실업률을 줄이는 숫자만 줄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쓰고 있죠. 그게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공기업을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 다 실업률을 줄이는 수단입니다. 아르바이트 한 시간만 하더라도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시켰더라도 그거는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그 기한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닌 겁니다. 이 지표만을 좋게 만드는 지표 세탁 인생이죠. 그런 정책을 안 할 때가 경제가 좋을 때라는 이야기죠. 그런 정책을 많이 할 때라는 것은 지표가 안 나빠졌더라도 결국은 고용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용률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렇고 실업률은 이렇고 고용률은 뭐냐 고용률이 뭐였더라? 자, 이건 이제 건너뛰고 모르겠네.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과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현재 상태를 봤고 과거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 뭐 인구는 이미 다 아는 현상이고 자, 실업률을 봅시다. 실업률을 보면 2000년대에서는 4.4%였는데 그 다음 3.3, 3.7, 3.5, 3.2, 3.7, 3.2, 3.5, 3.7 돼 있죠. 자, 2000년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는데 이건 예외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냐 그러면 이때를 소위 98년 금융위기인 거죠. 9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해 가지고 실업률이 6%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그게 이제 2000년까지 됐고 2000년대부터 떨어지다가 2001년, 2002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정상화됐죠. 3%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숫자가 거의 3% 초반에 3.7에서 3.2%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3에서 3.5% 상태가 좀 정상적인 상태고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는 상태고 뭐 요때는 이제 경기가 조금 나빠질 때 요때가 좀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뭐 요런 정도.
현재 우리나라 상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연 실업률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3에서 3.5라고 그랬는데 나라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뭐 나라마다 다른 것이 뭐 미국은 4%만 돼도 완전 실업이 완전 고용이라고 봅니다. 유럽은 한 6%만 돼도 실업 상태가 뭐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 게 있죠. 마찰적 실업이 자연스럽게 높은 나라가 있고 낮은 나라가 있고, 뭐 유럽은 많은 나라들이 20년 동안 계속 실업률이 10%가 넘었습니다. 1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죠. 자, 뭐 이게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고, 물론 그렇다면 이때 이 상태, 이때 동안에 뭐 요 해가 조금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느냐,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큰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총량지표는 뭐 억셉트블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청년 실업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3% 정도로 뭐 안정적이다. 그렇지만 청년 실업률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청년 실업률은 10%보다 넘습니다. 10한 5%, 12, 3%, 15%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더해서 실업 지표에서 포함 안 되는, 실업자에 포함 안 되는 실망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는 것이 뭐 취업이냐, 풀타임으로 따지자. 최소한 일주일에 뭔가 하면 뭐 20시간 이상은 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표로 봐가 문제가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사실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청년 부분에서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인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죠. 구조적으로 청년 실업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의 초기 직장 구직 과정에서 실업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 하나였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인데, 그 다음에 이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렇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뭐 불행하게도 그리스 같은 나라가 얼마 전에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금융위기를 겪고 나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이 80%라고 합니다. 80%, 90%. 유럽에는 뭐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청년 실업률은 30%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실업률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이야기죠. 세계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구조적으로 청년의 마찰적 실업기간이 길다라는 요인도 있고, 그 다음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청년들이 절박하게 구조활동을 덜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일본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업과 취업을 뭐 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러니까 불안전 취업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꼭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냥 나는 편하게 살겠다. 먹고 살 만큼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 실업률이 높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면 왜 높냐 그러면,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높다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실업이 직업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유럽에서는 보면, 소위 사회급여로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뭐, 굳이 뭐, 꼭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나는 사회에서 받는 소위 영세민한테 주는 그 돈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면 대학생들이 그렇게 잘 산다는 얘기죠. 또한 이제 유럽에서 또한 문제가 이제 대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진학률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오래 다닌다. 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준 거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대학생들은 뭐 유럽에서는 보면 이 공과금도 거의 안 내고 뭐 교통비도 절반이고 뭐 온갖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으로 계속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을 계속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대학들이 대학에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 안 하고 10년, 20년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업률이 높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 그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기 시작하죠. 대학에서 등록금을 왜 받냐 그러면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받습니다. 등록금을 안 받으니까 대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고 계속 대학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은 등록금을 안 받고 아니면 뭐 처음부터 받기도 하고 아니면 4년 이상 지나면 등록금을 내라. 그런 이 시스템 때문에 유럽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는 않았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실업률이 왜 높냐, 청년 실업률이 왜 높냐 그러면 구조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을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하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부분이 자격증 시험이 너무 많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자격증 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자격증 사회가 돼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모든 게 개판이 나고 하니까 자격증 따기 위해 가지고 계속 시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시를 없앴습니다. 고시 없애면 그 문제. 그러니까 고시 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고 청년 실업이 가장 요체다라고 했는데 고시 없애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느냐 보니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면 그 고시 보는 사람들이 다 뭐 행정고시를 가고 뭐 다른 시험을 가고 5급 가고 7급 가고 또 다른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너무 이런 이 자격증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격증 시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뭐 이제 교육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학교 졸업한 성적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뭐 지금 자격증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 기업에서는 대학 성적 못 믿겠다 그러고 있고 뭐 아니면 뭐 기관에서도 그걸 못 믿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결판할 것이냐 어떻게 판가름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만 뭔가 있으면 뭔가 하면 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 가지고 다들 뭔가 하면 이 비판이 많으니까 아무도 판단 안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들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을 해가지고 시험체가 시험 점수로 맞아 라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은 사람이 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 청년 때의 그런 여러분 때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들입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가장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힘도 좋고 그 다음에 머리도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나이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안 들어가고 고시방에 앉아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낭비죠. 어떻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참 큰 문제입니다. 자, 이게 경제활동 인구 전체에 대한 추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표가 하나 있고, 근데 이 표가 이제 좀 불행하게도 시작점이 2000년입니다. 다른 데이터는 아주 옛날부터 보여줬는데, 이게 2000년부터 이 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2000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중간에 이 개념이 하나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맞는 데이터는 요 2000년부터 존재합니다. 전 개념은 밑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사용하던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실업률 데이터인데 물론 지금도 이 데이터는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조사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입니다.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제일 큰 차이는 실업자의 그러니까 취업자의 기준입니다. 취업자의 기준. 첫째 표는 이거는 이제 ILO가 아니라 OECD
소위 선진국 클럽이죠. OECD 기준으로 만든 표입니다. 두 표의 차이는, 첫째 표는 OECD 실업률 기준인데 최근 4주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는 15세 이상 인구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경제활동 인구, 물론 차이가 있죠. 15세 이상 인구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요 실업자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취업자는 똑같아요. 취업자는. 그래서 보면 데이터를 보면 2014년에 취업자가 여기에 25599죠. 그죠? 25599. 그럼 여기도 2014년에 25599입니다. 똑같습니다. 취업자 숫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두 표의 차이는 실업자 숫자에서 차이입니다. 실업자. 이 표가 실업자가 많죠. 이 표가 실업자가 적어요. ILO 기준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을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를 훨씬 더 엄격하게 보는 거죠. 매주 구직 활동해야만이 실업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를 굉장히 협소하게 정하기 때문에 진짜 실업자를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식의 분류고, 옛날식의 정의고. 그런데 이제 OECD 국가에서는, 이건 이렇게 하니까 실업자를 너무 과소평가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OECD 선진국 클럽에서는 조금 더 현실화된 데이터로서 이 1주가 아니라 구직활동 기간을 4주까지 넓혀줬습니다. 그러니까 4주 내에 한 번만 구직활동 했는데 일자리가 없었다. 그러면 실업자로 봐주는 거죠. 그럼 실업자를 훨씬 더 넓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표보다는 요 같은 24년에 이때가 실업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나라들은 이 기준으로 표를 작성해 가지고 유엔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옛날부터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ILO가 가장 그 노동 친화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옛날식의 개념으로 그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의 연속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금 이 표를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 형식으로 표를 작성하면서 이걸 주 고용의 판단 지표표를 보고 있고 이거는 그냥 보조로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의 차이는 이거는 옛날 자료였기 때문에 옛날 데이터까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옛날 데이터를 보면 이게 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을 본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3%까지 갔는데 옛날에 보면 어떻게 되냐. 90년대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자. 4.4, 4.1, 5.2, 4.0, 2.4, 2.1.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쭉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실업률이 계속 떨어졌다. 취업자 숫자가 뭐 계속 엄청나게 늘어났죠. 90만, 뭐 900만, 1000만, 1300, 1400, 1800, 2000만, 2100만, 2200만까지. 그러니까 실업률은 계속 떨어졌다.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 잘 된 결과입니다. 경제 성장이 잘 돼가지고 실업률이 일자리가 계속 나오면서 자 이게 이제 인구 구조로 봐가지고는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15세 이상 인구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인구는 계속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일자리 필요한 사람 숫자 일자리보다 그러니까 사람 늘어나는 숫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의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경제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고용이 안 좋아질 것이다. 꼭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가 빨리 성장한다 그러면 오히려 일자리는 더 늘어가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지금부터는 사람이 줄죠. 사람이 줄면 그 다음에 고용은 더 문제 없을 것이다. 사람이 줄면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내가 취업하는 것은 더 쉬울 것이다.
벌써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씩 늦게 직장 나가면 일자리 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거지만 그것도 영 반대라는 얘기죠. 잘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못 되면 일자리가 사람 주는 것보다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 구조가 준다고 해가지고 고용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예를 많이 듭니다. 일본 예를 많이 드는데 일본이 구직난이었습니다. 구인난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일본이 구인난이었죠. 구인난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과 출신 또 일본에 가서 취업한 애들이 몇 명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일 사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일본에서 이제 취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구인난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받았는데, 자, 그걸 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인구구조 변화로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훨씬 넘었고, 그 다음에 총인구조차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본의 구인난이 생긴 것은 그보다 그 전입니다. 일본이 구인난이 생긴 것은 인구 구조가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아베노믹스라고 보는 겁니다. 아베노믹스 덕에 예나 가치가 떨어지니까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일본으로 되돌아오고 많은 외국 나간 기업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면서 예나 같이 빠르게 성장은 못하지만 그러나 옛날보다 뭔가 성장률이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구인난이 생긴 거지 단순히 인구 구조 변화로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도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어도 일자리는 더 빨리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 요인이 이런 식으로 작용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과거 쭉 데이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한 그 요약 부분입니다. 다시